성취감을 느끼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건 너무 행복하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로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 같군요라는 말을 하려는 찰나에 먼저 말씀을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아. 예, 만우절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 하신 걸로 알고 저는 김태권이고요. 유머 연구가입니다. 거짓말이군요. 예, 만화가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세 가지인데 1번이 필트다운인 사건, 두 번째가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로 이야기되는 시온 의정서, 세 번째가 앤드류 포터의 책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주로 이제 과학 연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짓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2000년대 중후반이죠. 중후반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줄기세포 논란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진화에 관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도판입니다만 에른스트 해켈 그림을 둘러싼 논란을 두 번째로 준비했고, 세 번째는 다른 성격론이 뜨기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이제 혈액형 이야기가 있었죠. 혈액형은 과학이죠. 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거짓말 특집 오늘도 빵빵 웃겨드리면서 거짓말입니다. 예, 웃음기 싹 빼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거 없을 거예요. 예. Round 1. 돌려주시죠. 아, 제가 돌리나요? 예. 자, 신기합니다. 지난달에도 주제 걸렸군요. 소위 첫 끝발이 인 상황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또 뭐 혈액형이 지금은 전혀 핫하지 않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소개팅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액형이었을 겁니다. 10년 전에 소개팅 하실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소개팅 하셨으면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그리고 참고로 저는 B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B형입니다. 둘 다 B형인 걸 보니 우린 혈연적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혈액형, 혈액아우. 혈액형 이야기는 아닙니다. 혈액형과 성격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혈액형은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요즘에는 좀 없어진 데도 많은데 개인 인사 서식에 혈액형 쓰는 칸이 꼭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학생 카드도 그렇고 무슨 직원 카드도 그렇고, 유사시에 뭐 수혈을 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혈액형을 적는다고 생각하니까 거부감 없이 씁니다만, 사실 의료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왜 인사카드에 혈액형을 넣게 됐는가? 사실은 이게 그 일본이 근대에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이론을 뭐 틀린 이론이지만 정립하고 이게 성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좀 뒷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혈액형을 가지고 좀 일본의 인종적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누구에 대한이냐 이게 좀 미묘합니다만, 증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좀 썰렁해진 거죠. 그럼 이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다가, 이걸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개인의 어떤 직무 적정성 같은 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뭐 A형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B형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혈액형을 인사카드에 적는 게 생겼고, 일단 생기니까 사람들이 서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뺄까 하다가 뭐 이런 정보도 알면 좋지, 그냥 막연하게 남겨놓게 된 것이 거의 100년 정도를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일본에서 정말로 그런 일을 했었군요. 예, 일본 군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일본 군대에서 유래된 그 시절 일본 군대. 그렇죠. 예. 의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일본 군대에서 유래된 제도가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예컨대 소위 상용한자라는 제도도 국민 개병을 하면서, 국민 개병이란 건 문자 그대로 정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군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탄약도 반출을 해야 되고 하는데 농사 안 짓던 사람도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무사 계급에 비해서 공부를 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상용환자를 따로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것은 이제 타자기 특집을 다시 봐주시고요. 그 혈액형으로 돌아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이제 혈액형이란 것이 소위 발견이 되고 ABO형 혈액형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파생 연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종에 따른 혈액형 분포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연구를 한 사람은 히르시펠트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르비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이제 세르비아 육군에서 군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수의 한 8,500명 정도의 혈액형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들 사이에 혈액의 혈청학적 차이, 혈액형이란 얘기죠. 혈청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1919년에 발표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생화학적 인종 계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 A형, 그러니까 B형에 대한 A형의 비율입니다. B형이 분모로 들어가고 A형이 분자로 그러니까 A형이 많으면은 숫자가 높아지고 그렇죠. B형이 예, 많아지면 숫자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제 A, B형은 A와 B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모에 B형과 AB형, 분자에 A형과 AB형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인덱스가 높게 나오면 A형이 많은 집단, 인덱스가 낮게 나오면 B형이 많은 집단.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결과가 당시에 인종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결과 나와요. 오, 그러면은 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8,000명 대상으로 해서 과학이라고 믿을 준비가 딱 되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왔냐? 그 유럽 열강,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A형이 많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많은 게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그 힐시펠트의 연구 결과에서는 4.5까지 나오고요. 4.5배까지 나오고 프랑스가 뭐 3점 몇, 이탈리아, 독일도 뭐 2.8이니까 거의 3. AB형인 사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몇 배가 많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A형과 B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면에 그 아프리카 흑인, 뭐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인도인 이런 곳은 뭐 0.8, 0.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형이 더 많다. 그렇죠. 아주 달콤한 그 이제 유럽의 당시 제국주의자들에겐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죠. A형이 많은 나라들이 부강하고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또 이제 어중간하게 뭐 1점 몇 정도가 나옵니다. B형인 사람으로서 상당히 황당한 결과군요. 황당하고 억울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억울하진 뭐 억울은 아닙니다만 이 B형 남자가 핍박받는 게 이런 데서 비롯된다는 생각도 좀 나옵니다만 그건 없습니다. 저는 핍박받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거죠. A형이 우월하다라던가 심지어는 그 당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진행되던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연구와 짬뽕하면 그 결국 B형이 더 미개한 인류고 거기서 A형이 진화해 나왔다는 식의 생각까지도 가능하고요. 유럽에서는 이 이론이 한동안 살아남습니다. 물론 나중엔 반박이 됩니다만 이 이론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난감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일본이겠군요. 그렇죠. 유일한 비백인 제국주의 국가니까 일본입니다. 비백인이라서 B형이군요. 일본은 자기들도 제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고 나름의 합리적인 필연적인 결과란 걸 증명하고 싶은데 타라 입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타라 입구는 그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그럼 혹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뭐 도쿄제대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이란 건 이제 식민지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별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대략 한 뭐 1.5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도 애매한 1은 거죠.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자위하자면 아프리카나 동남아보다는 낫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유럽 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 안에서 일본 제국 안에서의 로컬리티에 따라 나누면은 지역적 차이가 나온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예컨대 평균적으로 보면은 조선이나 만주가 일본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B형이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죠. 근데 조선의 각 지역, 조선의 남부 뭐 아니면 일본의 뭐 북부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쪼개서 보게 되면은 예컨대 뭐 일본 북부 사람은 조선 남부 사람보다 A형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세우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집니다. 애매하네요. 예. 그러면서 애매한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예. 맞는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이상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1920년대 이후가 되면은. 그 식민지에서 돈 가져다가 이런 데 쓴 거예요? 그 연구하는데? 제국대학이니까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연구한 걸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 후루카와라는 심리학자가 이거를 기질설과 좀 결합을 해서 이제 혈액형 인종론은 일본에선 얘기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치워놓고 대신에 혈액형 성격론으로 나옵니다. 저거는 옛날에 사체엑서라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것과도 상관이 있죠. 근데 이제 A형, B형에 상당히 좀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체액이라서. 아 그렇죠. O형은 완전 밖이군요. 예. 계속 이제 A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A형이 우수하다고 했다가 그러면은 B형은 어떡할 거냐? B형을 뭐 그렇다고 군대를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안 뽑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B형은 좀 후방에 다른 일을 맡기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좀 그래주면 좋았을 텐데.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주자라는 식으로 이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흔적이 남은 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수의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혈액형 칸이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거를 쓰는 것이 뭐 하등에 도움이 될 일은 없다.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무실이 폐쇄되는데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같은 직원 중에 누가 수혈을 해준다거나. 아름다운 이야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라는 거짓말. 혈액형은 성격 이론이라는 거짓말. 성격 이론이라는 예. 거짓말. 근데 이제 항상 살아남긴 하죠. 왜냐면 듣다 보면 그럴듯한 구석은 한두 가지 있거든요. 사체 엑셀에서 내려온다니까요. 예. 멜랑콜리해집니다. Round 2. 이번엔 제가 돌릴 차례죠. 예. 돌려보시죠. 따다다다단. 이건 사다리 노래인가요? 노래 하나도 분위기 못 살리고 진짜. 어머나. 예. 뭐 뭐로 가도 노래도 분위기 못 살리고 이게 뭐예요?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근데 이러다가 3연패로 역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차피 뭐 예. 복불복이죠. 역전해도 분장도 못 시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헤켈의 그림인가요? 예, 발생 그림이고 여러분이 좀 더 들어보셨을 만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그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뭘 잘 알려줘요? 그렇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는 헤켈 그림 보시면은 다 압니다. 예, 여러 동물의 배아 발생을 비교해 놓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근데 다 똑같이 생긴 거죠. 예. 닭도 똑같이 생기고 사람도 똑같이 생기고 물고기, 개, 물고기도 똑같이 닭 생기고. 예. 이것의 초기 배아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발생을 하면서 뭐 차츰 분화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 그림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 헤켈의 책은 1868년에 출판이 됐고 사실은 독일에서 당시 아직까지도 이제 진화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에서 진화론을 알리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헤켈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헤켈은 사실은 그 본인이 생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 실력이 아주 대단히 뛰어나서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바다 생물 같은 것도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그림들이지만 그 세밀화라던가 예. 뭐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예. 미친 그림을
엄청 잘 그렸거든요. 저라면 그렇게 그림 파고 있으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요즘도 사진보다, 그러니까 이 현대 생물학에서도 사진보다 그림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진은 리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가 강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켈 아저씨가 그걸 다 한 거죠. 예. 그래서 생물학도 그렇고 의학도 21세기에도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가 많이 쓰이는 이유도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딱 요점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해서인데, 이제 해켈이 그런 그림에서 많은 임팩트를 줬습니다. 달인이죠, 달인. 그리기 귀찮은 거 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해켈의 책이 그 독일어권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이 진화론을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데 기여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데 배아 발생 그림을 그린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겠어요. 그렇죠. 그 책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림이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림이고, 우리가 뭐 다윈이 아무리 책에서 뭐 공통의 조상이 어떻고 생명의 나무가 어떻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던 것이 그 배아의 발생 그림들을 보면은 한눈에 뭐 헉 하면서 고등어랑 고등생물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런데 사실 이제 해켈의 책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도판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은 당시의 어떤 표본의 처리 기술이라든가 또는 현미경의 뭐 정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100%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했다기보다는 일단 해켈 자신이 좀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리터칭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1868년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양쪽 진영에서 비판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해켈의 도판에 대한 비판, 만약에 이런 식의 검색어를 넣으시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그 웹문서의 한 80% 정도는, 근데 이제 창조론 쪽에서 해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좀 뭐 진화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 또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흔들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진화론 쪽에 조금 꼬투리 잡히면은 그렇죠.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사실은 그 1860년대에 나왔던 비판에서 별로 나아간 것은 없고요. 그 비판들은 그때도 그때도 그랬겠네. 뭐 당신이 뭐 보면 얼마나 정확히 봤겠냐. 그리고 오늘날 알려진 그 발생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좀 틀린 점들이 있다. 또는 해켈이 약간의 그 그림을 그릴 때 주관을 가미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입니다. 나머지 20%의 비판은 나머지 20%의 비판은 이제 좀 전문적인 과학사학자나 또는 과학자들의 비판인데 이들도 비판을 하는 팩트 자체는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의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 엄밀하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생물학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 해켈의 명제 자체,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명제 자체가 이제 오늘날의 진화 이론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옛날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고등한 생물일수록 그 개통 발생을 막 반복해서 물고기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로 발생하면 끝. 근데 개는 물고기 단계 무슨 조류 단계 개 단계를 거치고 인간은 물고기 단계 무슨 단계를 거쳐서 인간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해켈 시대의 사고 방식인 건데 오늘날은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거는 진화라는 걸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류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물고기 진화의 방향이 있느냐라는 그 물고기를 뭐 몇 억 년 숙성하면 막 인간까지 진화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각각의 그 종들은 자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개체 안에서도 그 각 기관은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레벨로 가면 각 기관이 다 다른 발생 경로를 따라갑니다. 고래 같은 경우에는 육상생물까지 갔다가 육상포유를 갔다가 다시 수중 고래로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거는 잘못된 이해다.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인간도
뭐 심장과 뭐 폐와 뼈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발생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그렇게 뭐 물고기 단계가 있고 뭐 그 소위 말하는 고등동물일수록 뭐 아래 단계의 진화를 다 그 안에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의 비판은 어떻게 보면 해켈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후학들에게 좀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의 비판이 많고 이제 과학 사학자들은 그러면은 해켈은 본인이 의도하고 이미지를 좀 그렇게 그린 것인가 아니면 뭐 당시에 좀 거짓말 특집의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당시에 어떤 물질적 조건들 아까 말씀드린 표본 처리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미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당시 기술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실수였는지 실수 손이 미끄러져서 그렇죠. 예. 좀 미끄러졌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가. 예.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당시의 자료들을 보는 과학사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이 후자의 경우는 그 해켈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시대적 한계를 좀 비판한다고는 해도 이거를 뭐 의도적 조작으로까지 보지는 않고 더군다나 해켈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이 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습니다만 뭐 해켈 그림 오류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하면 그 창조론 쪽 글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겠죠. 예. 영어로 검색을 하면 한 뭐 그래도 창조론 쪽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한 뭐 7대3 정도로 좀 그래도 또 이제 과학 쪽의 비판이 3은 나온다. 예.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100여 년 전에 한 150년이죠. 이제 150년이니까 거의 160년이 돼 가는데 MZ 세대라서 모르겠습니다. 세갑자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갑자전의 그런 저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좀 이제 부분적인 오류가 있고 이거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건 아마 해켈의 좀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오늘날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그 그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해켈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해켈의 작업들이 아직도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 정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Round 3. 그러면은 김태호 박사가 혼자 다 이야기하고 저는 듣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불안불안합니다. 예, 아니 불안하기도 하고 예. 뭔가 되게 편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돌려보겠습니다. 예, 김태호 박사 하나 더 하시고. 이제 저는 제가 또 나올 쉬면서. 확률이 점점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봤지만 이거는 독립시행이라고 보기가 그렇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봤지만 처음에는 내가 걸릴 확률이 6분의 3이다가 그 다음에는 5분의 2가 되고 이제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엔 50%까지 갑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그 주사위 던지는 거나 로또랑은 또 다르군요. 예.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죠. 예. 그래도 김태호 박사 한 번 더 걸리면 헐? 이건 예, 태호일 걸렸습니다. 아니 저 태권일이라 나오는데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 위에 뜨네요 태권일이라고. 그냥 판정도 해주는군요. 걸렸을 때. 대충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안 알겠습니다. 되겠네. 예. 유머 연구가 김태권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는데 필트다운인 사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필트다운인. 거짓말이죠. 아마 예. 과학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말 중에 근데 하나. 과학사 얘기를 왜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필트다운이는 그 가짜 사람입니다. 사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19세기에 처음 들어갈 때 일단 진화론은 사실인 것 같고 인류의 조상도 갈라져 나와서 진화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존심 대결이 된 거죠.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 독일이 우리 맨날 게르만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더니 우리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이었어 해가지고 뿌듯한 거죠. 그러더니 프랑스에서 크로마뇽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야 역시 우리는 문화민족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땅이 좁으니까 네덜란드 자체에서는 안 나왔는데 네덜란드의 식민지 인도네시아에서 자바 원인이 나옵니다. 예. 오래됐죠. 예. 자바 원인. 그래서 네덜란드가 야씨 우리도 이거 있어야 했는데 영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영국이 과학으로 짝 먹고 있는 나라인데 왜 안 나오냐. 우리 영국은 아까 보셨지만은 A형도 많은데. 그렇죠. 1812년에 찰스 도슨이라는 아저씨가 뼈를 주워옵니다. 그래가지고 구상물 학자한테 보여드리고 이거 맞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발견했다. 영국도 드디어 발견했다. 게다가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화석보다도 가장 옛날 인류와 현생 인류의 중간 단계다. 딱 짬뽕이다. 해가지고 필트다운인을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1812년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지고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코난 도일처럼 국뽕.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의 작가이지만은 국뽕으로 유명합니다. 전쟁을 할 때 다들 영국 정부 욕하는데 혼자 영국 정부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서 그걸로 썰을 받은 거예요. 국뽕남입니다. 엄청난 타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필트다운인을 찬양하는 뭐 그거를 쓰고 그래서 영국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제가 아까 1812년으로 말씀드렸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1912년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그 1812년은 옛날에 나폴레옹 때였죠. 그렇죠. 예, 너무 옛날이고요. 코난 도일도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예. 1912년에 발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혈액형 때문에 상처받았던 혈액형이 인종적 우월성의 그거였다라고 얘기했다가 상처받았던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위안이 되고 우리도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보다 더욱더 이론에 잘 들어맞는 뼈를 가지게 되었다 했는데 머리는 이게 너무나 이론에 잘 들어맞는 이유가 있었죠. 미싱 링크 그 자체였죠. 예.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왜 중간이었느냐? 머리통은 사람 거에, 턱뼈는 원숭이 턱뼈. 그렇게 붙여놨거든요. 반반무만인이군요. 반반 치킨 시켜놓고 나서 중간 단계를 발견했다. 닭이 이렇게 진화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러니까 후라이드 치킨에서 양념 치킨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물론 다 엉터리겠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발견됐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너네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다. 질투하는 거다. 이거는 영국의 과학성 우수성뿐만 아니라 영국 토착민들의 인종적 우수성까지 보여주는 거다. 영국의 자존심이다. 해가지고 필트다운인이 뻥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걸 언제까지 했느냐. 1953년까지 했습니다. 징하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헛갈려가지고 자꾸 1853년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 1953년이면은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눈에서 레이저 쏘던 시대인데 그때까지 이거를 우긴 거죠. 결국에 필트다운인을 누가 사기를 쳤느냐. 그게 나중에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견자 찰스 도슨이 사기를 쳤다. 주장도 있고 이거를 이거 옛날 오래된 뼈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고인류학자가 사기를 쳤다라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 사기 후보자 중에 코난 도일도 있습니다. 국뽕남 코난 도일. 띄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코난 도일이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뼈를 조합해서 던져놓고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근처거든요. 그럴싸한데요. 근데 코난 도일한테 하는 거는 그냥 영국식 유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난 도일이 원래 5만 가지 이야기에 다 입을 대고 다녔던 사람이라서 제 생각에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칼럼에도 썼던 이야기인데 국가주의 아닌가. 그 말도 안 되는 게 20세기의 그 놀라운 과학적 기술, 원자폭탄 발명하고 그렇죠. 컴퓨터 발명하고 하는 시기에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국뽕에 빠지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잃어네요. 필트다운인 못 잃어. 그렇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영국의 국뽕은 심하죠. 왜 심하냐 하면은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가 오래지 않은 나라일수록 국뽕이 심한데 이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사실 좀 특이했던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었던 게
그 영국의 그 오래된 원주민이 발견됐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이잖아요. 그것도 이미 안 맞는 원주민과도 거죠, 별 사실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나오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뽕은 중세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뭐가 유명했냐 하면은 예수의 이제 그 십자가 처형하고 남은 성배와 성창을 챙겨간 사람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예. 아리마테아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원탁의 기사에 자주 나옵니다. 성배 성창 얘기하면서. 공자왕에도 나오던 것 같아요. 아 공자공에도 나오죠. 예. 근데 아리마테의 요셉이 영국 사람이다. 아 왜죠?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의 기록이 없는데 그때 영국에 왔다. 삼촌 따라서. 그래서 드루이드들하고 이제 하고 갔다. 그것까지 있어요. 예. 북유럽은 없느냐? 북유럽은 북유럽대로 이제 예수가 북유럽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서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죠. 한국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시겠죠. 예. 옛날에 저기도 우리 땅이었어, 저기도 우리 땅이었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그러면은 한국에서 맨날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은 없느냐? 중국도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아요. 사실 대부분 중국에서 발명됐다고 하는 건 중국에서 발명된 게 맞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죠. 예. 예, 오래됐는데 중국이 콤플렉스를 가질 만한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 이론가 중에 누가 은진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옛날 은나라 시대와 예, 예. 진나라 시대 둘 사이가 상당히 오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은나라하고 진나라의 유민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고 그게 은진인의 나라다 해서 인지연 인도다. 너무하군요. 뭐 원래 국뽕은 다 너무한 대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필트다운인을 우리가 신나게 낄낄낄 하하하 호호호 할 이야기긴 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씩 걸려 있더라. 그런 거. 사실 이 고고학이 그렇게 국뽕에 물들기 아주 쉬운 국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래됐다 하나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 뭐 그것 때문에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고고학 사실은- 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고고학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하기 좋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고고학적인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벼에 탄 예, 벽시죠. 사실은 오래된 벽시가 나왔다는 게 반드시 벼농사를 여기가 먼저 했다는 거를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벼를 주워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저쪽이 먼저 했는데 다 썩어서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골이 됐든 벽시가 됐든 뭔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야 너네 집엔 이거 없지 하는 것들이 동아시아에도 많습니다. 너네 집엔 이거 없지보다 이게 그 국가주의가 필트다운인 사건을 보면은 잘 드러나는데 너네 집엔 이거 없지보다 우리 집에도 이거 있다. 아 그렇죠. 그게 이게 위험해요.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Round 4.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판을 돌려라. 김태호 박사 한번 더 나와서 편하게 듣고만 있어도 편할 것 같은데. 어머나. 국뽕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흐름은 아주 순조로운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국뽕이 예, 김태호 박사 1번 주제가 무엇인가요? 예, 줄기세포입니다. 이 2005년 무렵에 한국이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사실은 줄기세포에서만 이런 사건들이 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새로운 발명 발견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때는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미리 깔아두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황우석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일본에서 비슷한 사건, 그 오보카타 하루코라는 여성 연구자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예. 이제 황우석 사건부터 이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였죠. 네. 이 핵치환 기술에서 상당히 숙련된 연구팀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그 수의학에서는 인공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제성 있는 가축들은 자연 번식을 거의 안 합니다. 소, 돼지 정도 사이즈가 되면 거의 다 인공수정으로 번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인공수정이란 건 그냥 인간이 중간에 개입해서 뭐 수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형질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핵치환을 한다거나 이런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정란의 핵을 치환하는 것에서 상당한 숙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말로 그냥 치환하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여러분 보셨을, 아이고 모르시는 일이죠. 하여튼 자료화면 같은 모릅니다. 걸 보면은 이 난자 수정란이 있고 거기에 뭘 찔러서 이 핵을 빨아내고 새로운 핵을 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수정란이 엄청나게 작고, 그 수정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왼쪽에 나오는 것들은 그 작은 파이펫 같은 것에, 파이펫 팁에 연결해서 살짝 그 빨아서 음압을 줘서 거의 붙여 놓은 겁니다. 붙여서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거니까, 이게 사실 말로 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현미경 보면서 하려면은 엄청난 손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수정하고 하면서 키워왔던 기술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작은 수정란으로 확장을 해가는 건데, 이 와중에 이안 윌모트가 돌리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양이었죠. 예, 돌리는. 좀 더 작은 동물에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수정란에 핵치환을 해서 복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복제의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하다가, 복제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많고 하니까 수정란 핵치환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다가, 이제 황우석 연구팀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이것으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 줄기세포 그렇죠. 얘기죠. 예. 인간 줄기세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전 세계에 이것이 알려지고 이제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도 연달아서 두호를 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한국에서는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정치권에서 모셔가려고 당연히 했는데 모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지경이 됩니다. 이분은 가만 놔두면 노벨상을 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흔드느냐. 그리고 뭐 각종 그 국가 요인급의 의전이 보장이 됐고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2005년에 MBC PD수첩에서 그 황우석 연구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방송은 연구 윤리 문제로 그렇죠. 나갔었죠. 첫 번째 방송은 이제 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연구 윤리 문제, 특히 수정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인간 난자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수정되기 전에 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 핵을 빼고 거기에 그 공여자 줄기세포를 얻고 싶은 사람의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수정란처럼 만드는 거죠. 배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난자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타당한 문제 제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선을 넘으면은 생체 실험하고 구별하기가 어렵다 하는 모호한 지점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구팀에 있는 사람들의 난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였죠. 이거는 직위를 이용한 강압, 뭐 본인이 직접 강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황상 이 공여자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여성 때문에. 연구팀원들에게 너 그대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라.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런 분위기가 존재했다면 사실 이건 강압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역풍을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뭐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MBC PD 수첩이 영풍을 맞았다.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만 이런 논란에 심신이 피곤하다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아닙니다만 다수의 국민이 병원 앞이라던가 뭐 서울대라던가 MBC 앞에서 막 촛불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황우석 박사 건드리지 마라. 난자가 모자란다면은 제 거를 써주십시오 하고 막 그런 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어느 방송국인지 어느 분인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앵커분이 심지어 대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거의 그 좋은 일 하려는데 이게 줄기세포 해가지고 온갖 암을 치료하고 사람들 신체 장애를 극복을 하게 해주겠다는데 연구윤리로 시비를 걸다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식으로 앵커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뉴스를 진행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똘똘 뭉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황우석 편들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말을 잘 못하고 있었던 소수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제 PD수첩에서는 그 2단계로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 줄기세포가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정 핵치환을 통해 얻은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제보를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두 번째 카드를 승부수로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그 백래시가 커지니까 두 번째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그때 황우석 박사가 두 번째 카드를 못 꺼내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제보의 내용이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특히 인터넷 같은 뭐 제3의 공간을 통해서 논문 데이터가 이상하다, 사진이 뭐 포토샵 한 흔적이 역력하다, 뭐 이런 제보들이 나오면서 좀 반전이 됩니다. 저는 분위기가. 그때 한겨레 신문 보고 알았는데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 거기 그 사진 데이터가 포토샵 한 거다라는 게 나왔는데 사진 보니까 정말 포토샵을 한 티가 너무 나서. 그렇죠. 이게 과학 쪽 논문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조해 보면 금방 알지만 이게 다른 논문일 경우는 이렇게 가져와서 겹쳐볼 생각을 또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여론이 반전이 되고 PD수첩 두 번째가 방송을 타게 되면서 이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나요? 근데 하여튼 참 모릅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황우석 박사 팀이 가지고 있었던 줄기세포 주라고 그러죠. 그 주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은 뭐 죽었고 어떤 것들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하나 액티브하다고 알려진 것도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만 이 의도했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게 아니고 난자의 핵치환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났다. 그게 이제 뭐 소위 처녀생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좀 일단은 대중적인 차원에선 정리가 되는데 물론 법정과 이렇게 오래 갑니다만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상한 비유를 들자면은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서 이 나무에 다른 꽃을 가져다가 꽂아놨는데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황우석 박사 팀에서 엉뚱한 꽃을 가져와서 이 나무에 꽂았는데 이 꽃이 나무가 돼가지고 잘 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꽃이 다 시들어 있더라. 뭐 그런 거죠. 예. 여기서 그 꽃이 핵에 해당을 한 거고 예. 이제 그 나무가 난자세포에 해당을 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우석 팀의 연구가 중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핵치환을 통해서 줄기세포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퍼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코스트가 너무 크거든요. 인간 난자를 사실은 어디서 인간 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당시 한국이었으니까 가능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애초에 그게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연구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이 뭐 있느냐라고 할 때 또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게 그 리켄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 박사인데 그래서 그 핵치환 이후에 어느 쪽 연구들이 좀 한동안 주목을 받았냐면 소위 말하는 세포 재생 기술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란 거는 분화가 되기 전의 세포인 것이고 말하자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이 늙은 세포를 줄기세포로 돌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정한 뭐 그것도 핵치환을 하거나 무슨 조작을 하면 가능한 경우가 몇 개 발견되긴 했는데 그 2014년에 오보카타 논문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무슨 약산성 용액에 세포를 담가 놓으면 기억납니다. 얘가 재생이 돼서 줄기세포가 된다. 약간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이야기라서 사실은 언론도 많이 주목을 했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된다고 뭐 이런 그 의구심도 전문가 사이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황우석 시즌 2였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 다른 연구자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리켄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보카타 박사나 황우석 박사나 둘 다 본인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뭐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실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 동료 연구자, 공동 연구자에게 속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 뭐 셰튼 박사의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보카타의 경우에도 본인은 몰랐다고 했다가 뭐 실수였다고 했다가 뭐 이런 와중에 이제 공동 연구자인 그 사사이 박사라는 다른 남성 연구자는 뭐 자살하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좀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오보카타 박사 사건 때도 특히 국내 언론 같은 데서 뭐 여자 황우석 막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그러니까 아까도 좀 조심스럽다 싶은 게 굳이 여성 연구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약간 의상 같은 걸 좀 특이하게 입는 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 그 뭐 랩 코트 실험복 대신에 뭐 일본 그 주방에서 쓰는 그런 앞치마 같은 걸 입고 나온다던가 뭐 이제 그런 걸 이용한 면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또 뭐 여성 프레임 같은 게 붙으면 뭐 젊은 여성 이런 프레임이 붙으면서 또 왜곡된 면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돼 있고 많은 또 교훈이 나와 있지만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대과학 특히 이 줄기세포처럼 경쟁적으로 사람 전 세계에서 달려드는 과학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실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팀의 리더가 정말 100%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리더였던 황우석이나 오보카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그 연구 리더에게 있는 거죠. 어차피 상 받을 때 리더가 받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영예를 누리는 것이 리더라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항상 리더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교훈. 하나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우리한테는 껄끄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PD 수첩이 방영되고 여론이 반전되던 과정을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PD 수첩의 두 번째 카드가 없었다면 줄기세포가 정말 있었는데 다만 그 수정란 난자를 얻는 과정이 무리스러운 것, 물론 국제적인 기준에서 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황우석 박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한국에서. 이거는 한국에서 과학 연구를 뭐 아까 얘기와도 연결된다면 결국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랬을 것이다라고 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지금 정말 비슷한 스타 과학자가 나타나서 윤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연구를 하지만 이 연구는 진짜고 막 그렇다고 정말로 한다면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줄기세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난자 기증을 받는 게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연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저도 딱 잘라서 어떻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질 것 같네요. Round 5.
자, 그러면 마지막 룰렛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건 태권 2와 태권 3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유, 둘은 사이가 안 좋은데. 아, 그렇군요. 그냥 하나를 고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책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온우 이정서는 사실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테고요. 아니, 음모론 좋아하는 분들이 시온 의정서가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이 아, 있어서 뭐 그런 맥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시온 의정서가 정식 출판된 곳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랍권 국가랑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아랍권 국가랑 한국입니다. 반유대주의의 매뉴얼 같은 책이군요. 네, 나치에서 교과서로 사용했던. 근데 한국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시온 장로 의정서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적당히가 없으니까. 예. 뭐 그래서 참고, 이거 진짜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뭐 말씀드리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일 시온 거고. 의정서입니다. 시온의 정서라고 하면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릴 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 장로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도 하고 줄여서 얘기할 때 시온 의정서라고도 하는데 의정서가 프로토콜의 뜻인데 프로토콜이란 말이 의정서보다 쉽지도 않잖아요, 이게. 왠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 어떻게 해도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시온 장로들이 이제 그 무덤가에 모여가지고 세계 정복 음모를 같이 꾸미고 규약집을 만들어서 뭐를 냈다라는 거를 그때 우연히 무덤가에 있던 사람이 듣고 기록을 했다라는 말. 그 매우- 문서의 얘기 성립부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한국에 있다. 그 얘기 정도. 예. 그럼 이제 진정성이라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은 앤드류 포터라는 해리포터 말고 앤드류 포터 그러게요. 아저씨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철학서예요. 아. 근데 재밌어요. 철학책 치고. 근데 책을 들고 와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 이북으로 읽었기 때문에 자료화면이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북 리더입니다, 제가. 예. 중북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예. 중북 얘기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안 나오니까 허전하다. 거짓말이시죠? 아니에요, 준비했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 진짜인 거 아시죠? 예. 그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대 사회 되게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예. 그 뭐 아스팔트 가득하고 뭐 매캐하고 병 치료해 준다 그러는데 병 더 생기는 것 같고 사람들 다 삭막하고 맨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가 뭐냐면은 저 개인적인 예인데 한국에서 그 모더니티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에서 예.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가지고 여기가 강남역에 있는 어학원 맞은편에 옷가게 옆에 있는 스타벅스다. 그 얘기를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도 찾아보니까 똑같이 그 두 블럭 사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옷가게, 프랜차이즈 어학원, 프랜차이즈 커피집 이제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게 현대 사회의 모습인데 정 떨어지잖아요. 재미도 없고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예. 그런 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정말 그 근대 이전 모더니즘 이전의 사회는 좋았던 사회고 그때의 진정성 있는 사회가 있었다. 오센티서티 뭐 이제 그래서 그거의 번역어가 진정성인데 그런 진정성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얘기를 소개해 놓고 이거 다 뻥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하면서 모더니티 안 좋고 모더니즘 안 좋고 현대사회 안 좋은 거 우리도 다 아는데 근데 옛날 다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되던 시대의 문제들이 모더니즘 시대의 문제보다 더 많았고 그렇겠죠. 예, 결국에는 이게 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놓은 성과가 아무리 우리가 이게 재수없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제일 살기 좋은 시대가 이 시대다. 그렇다고 이 시대가 너무 행복한 시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성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프랜차이즈
전쟁가 잘 되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김영준 선생님 골목의 전쟁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 논지가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맛이 항상 확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에서 그래서 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모더니즘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쪽으로 자꾸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아주 재수없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럼 차도 타지 말고 유전자 조작은 다 위험하고 뭐는 안 좋고 뭐는 안 좋고 해가지고 다 그거를 반박을 합니다. 그런 흐름이 사실은 항상 있었죠. 뭐 네. 거슬러 올라가면 괴테, 뭐 윌리엄 블레이크, 뭐 나중에 소로우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그 근대적인 삭막함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근대에 반대하는 낭만주의 운동의 후예가 현재의 그 반모더니즘, 예, 예.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많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옛날 낭만주의 계보에서 이 이야기를 되짚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비과학 반과학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체로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동의 안 되는 거는 있었어요. 신정성이란 거짓말에서 신토부리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김태호 박사님도 가끔 방송 중에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신토부리라고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잘 따져보면 신토부리가 있습니까? 애매하죠. 일단 뭐 현대 농업 자체가 신토부리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자연과의 접점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진정성이란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로컬 푸드가 훨씬 환경적이라는 얘기도 사실 이야기하기 힘들고 그런데 로컬 푸드가 특히 맛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요. 로컬 푸드 있을 맛있어요. 것 같은데. 예. 프랜차이즈 음식보다 로컬 푸드 맛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동의는 못 하겠는데 뭐 다른 걸 떠나서 미국 분이 특히 쓴 책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봐주고 넘어가자. 뭐 그렇죠. 맛없는 동네에서 얼마나 힘들겠나 본인도. 과체 같은 것은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더 많이 익혀서 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리고 로컬 과일이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껍질이 얇죠. 그러니까 숙성도 숙성이고 그 오래 오는 것은 껍질이 두꺼워져가지고 장거리 이동에 향도 빠지고. 적합하게 개량이 된 것들은 예. 이 맛보다 쉘프 라이프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배달 음식보다 가서 먹는 게 맛있다와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저자의 주장이 일견 이해도 가는 게 뭐 우리도 인터넷 같은 데서 농반 진반으로 뭐 대기업의 맛을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의 맛을 무시하지 마라로 끝난 게 아니라 합성 조미료의 맛이 사실은 과학의 맛인데 이건 모더니즘의 맛이기 때문에 맛없는 거고 진정성 있는 손맛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음식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고 생활 전반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해서 특히 모더니즘을 극복하겠다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진정성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약간 좀 다른 맥락에 많이 쓸 수는 있는데 아, 정치적 진정성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예. 이 책에서. 오센틱이라고 하면 특히 뭐 영어권에서는 식품이나 옷 같은 데도 많이 붙죠. 옷 얘기 많이 해요. 대안적 소비 운동의 일부가 그 반모더니즘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옛날에 그 낭만주의적 계보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친구 중에 환경 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제 그 근대와 현대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 저항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그 반모더니즘 쪽으로 가가지고 숲속에서 새가 날아다니고 막 그 파괴는 나빠요. 이제 그런 쪽 생각을 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 파괴에 가장 가능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과학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쪽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 과학 사전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철학책을 하나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적으로 얘기하면은 낭만주의란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사조로서의 그렇죠. 낭만주의란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연주의 그런 말들을 예. 한국에서 원래 그 문학 사상 사조로서의 자연주의하고 전혀 다르게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보건의료 쪽으로 가면 백신 같은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도 상당히, 그렇고 자연치료, 예,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체의학 쪽으로 빠지는 거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안티백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체의학적 근대의료가 오히려 병을 키운다. 예. 근대의학이 병을 키운다. 그래서 항생제 먹지 말고 대체의학을 쓰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의 몸에 더욱더 해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로. 그리고 그 경우엔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엔 개인의 건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도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모더니즘이라는 게 아무리 재수 없고 말썽이 있어 보여도 결국엔 아직 뾰족한 대안이 없고 아무래도 대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잊지 말아 주십사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또 6개 중에 5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겼지만 지난주에 정산을 또 해야 되겠군요. 예. 마무리와 함께 분장 타임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예. 저는 웃겼는데 김태호 박사가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앞으로 더 노력하십시오. 워라벨을 위해서. 예. 아, 일부러 태업을 하고 예. 있군요. 예. 그러면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과학사의 아주 시시한 거짓말 중에 한국에서 그 수소폭탄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한국 해병대 해군 창설한 손원일 제독이란 분이 있는데 우리 타자기 때 잠깐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손원일 제독 회고록에 보면 그 어느 날 제1교포 한 명이 찾아와서 일본 기술자를 소개해 준다는 얘기를 하러 이제 그 해군 사령부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카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이 손원일 제독이 반색을 해서 연구비를 좀 주고 합니다. 근데 몇 달 지나도 당연히 될 리가 없죠. 한 명이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돼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거냐 실험을 해봐라 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수소폭탄이 아닌 건 아닌데 수소가스를 넣은 폭탄을 만들어서 그냥 뻥 터트리는 걸 한번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라. 근데 이제 그 기술자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 귀화해서 이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기술 전수를 하고 기여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거짓말 중에서 하나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해왔는데 수습이 잘 안 되네요. 안녕히 계세요.